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영화 비상선언에 대한 리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상선언은 매우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 만든 이라고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잘 만들었다는 것이 공감까지 끌어냈다는 것과 반드시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잘 만들기는 했지만 공감은 안 될 수도 있는 영화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이 영화를 본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영화를 좋게 본 분은 실감나는 비행 재난의 리얼한 묘사와 매우 훌륭한 촬영과 조명 등의 완성도 높은 프로덕션, 그리고 국가대표 올스타 배우들의 흠잡을 데 없는 연기를 칭찬할 것이고, 반면에 영화를 나쁘게 본 분들은 뻔한 심파와 너무 많이 트위스트되고 자기적인 설정과 복선, 전반부까지는 잘 가다가 후반부에 급격하게 추락하는 공감 포인트, 비현실적인 항공 운행 관련 각종 고증,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피상적인 적대적 묘사, 그리고 집단주의, 전체주의적으로 볼 수도 있는 사회 정치적 메시지 등을 비판할 것입니다. 좋은 평도 그렇지 않은 평도 둘 다 그렇게 지적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단지 장점이 더 크게 보일지 단점이 더 크게 보일지는 오로지 관객의 몫이겠죠. 제 생각에 이 영화는 그 장점과 단점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장단점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영화의 시청각적 만듦새는 정말 훌륭한데 후반부 시나리오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제 의견은 후반부 시나리오에 단순히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후반부에 제대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감정을 숙성할 시간이 부족한 채로 사건이 너무 촘촘하게 몰아친다에 좀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의 호흡과 템포에 다소 강박적인 조급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영화의 흥행은 뭔가 큰 악재나 엄청난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박도 참패도 아닌 대략 500만 명 내외의 손익분기점 정도의 흥행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려서 더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볼만한 영화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습니다. 전반부는 누구라도 100% 확실히 그럴 수 있고 후반부는 그런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걸 합쳐서 평균 내면 역시 볼만한 영화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리뷰에서 저는 줄거리보다는 영화의 구조, 그러니까 시간의 극적 설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140분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20분이죠. 모든 영화가 그렇지만 이 영화처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일수록 어느 부분까지는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디서부터는 반전을 주고 또 어디서 클라이막스로 치달을 것인가를 미리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죠. 예고편을 보셨다면 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재난 상황에 빠진 비행기의 승객들을 구하는 하이제킹 재난 영화의 외피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이제킹을 하는 빌런과 승객들을 구하려는 히어로가 등장하겠죠. 따라서 특별히 스포일러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르 영화는 장르의 공식을 따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공식을 비틀고 깨고 나아가서는 그런 장르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요. 이 리뷰에는 후반부에 심각한 스포일러가 있고 전반부에는 예고편에 공개된 정도의 내용만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를 하다가 강력한 스포일러가 발생할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고편 정도의 내용도 스포일러라고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서 시청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벨트 매시고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의 타이틀인 비상선언이란 말은 비행 중인 항공기가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비상을 선언하는 거죠. 이것은 국가의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것이라고 영화의 시작에서 자막으로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미 감독은 재난 상황의 비행기를 통해서 재난 또는 비상 상황의 국가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반부에 사회 비판적 요소가 뜬금없다라는 분들의 의견을 사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나라는 지금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은 비상 상황이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데 어째서 뜬금이 없다는 것일까요? 제 생각엔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인트로의 자막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셨거나 읽었더라도 그 사회 정치적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상선언이라는 영화의 타이틀이 뜨는데 이보다 더 작은 폰트 사이즈로 타이틀을 쓰기는 힘들 정도로 작은 사이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난 영화이고 비상을 선언한다는 타이틀이라면 화면 가득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타이틀이 고공 하고 떠야 그게 좀 더 상식적일 텐데요. 저의 추측이지만 한재림 감독님은 아무것도 없는 검은 화면에 뜬 아주 작은 흰색 타이틀이 검은 밤하늘에 떠있는 하얀 비행기 혹은 검은 바다에 떠있는 국화꽃잎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것만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바다를 말하는 이유는 이 작품에서의 비행기는 하늘의 배, 그 중에서도 세월호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화 시작 3분 만에 임시완 씨가 이후로 모든 배역명은 배우의 본명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시작 3분 만에 임시완 씨가 자신이 범인임을 알리면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예고편에서도 임시완 씨가 범인이라고 딱 나오니까 누가 범인인가는 전혀 비밀도 스포일러도 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일단 범인부터 공개하고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에이? 범인이 벌써 나와? 뭘 어쩌려는 거지? 그럼 범인이 누군지 추적해나가는 리암 니슨의 논스톱 같은 영화가 아닌 거구나. 그래도 그렇지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 이게 제일 큰 패인데 그걸 먼저 까고 시작한다고? 이야, 야심이 만만하군. 이후로 영화는 하와이행 비행기에서 재난을 맞이하는 상공 파트와 그 재난을 막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지상 파트의 일들이 계속 교차되면서 진행됩니다. 하늘에서는 이병헌, 임시완, 김남길, 김소진이, 땅에서는 송강호, 전도연, 박해준 그리고 현봉식이 1분 1초도 시선을 뗄 수 없는 거의 완벽한 연기 경합을 벌입니다. 실로 연기 어벤져스 군단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임시완 씨의 연기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영화에서 사라져서 아쉬웠고 실제로도 임시완 씨가 사라지면서 이 영화의 긴장감도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희번뜩거리는 눈빛과 악마 같은 미소는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영화에서도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명을 꼽자면 김소진 씨의 사무장 연기는 정말 발군입니다. 경력이 아주 많은 진짜 사무장이 출연한 것만 같았습니다. 영화의 중반까지는 그렇게 임시완 씨가 긴장감을, 김소진 씨가 안정감을 주고 이병헌 씨와 송강호 씨가 특유의 생활 연기를 하면서 순조롭게 비행해 갑니다. 여기서 송강호 씨와 이병헌 씨의 연기는 그냥 워낙에 연기로는 깔 부분이 없는 연기 만렙인 분들이라서 김연아가 김연아했고 손흥민이 손흥민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전도연 씨는 국토부 장관이라는 역할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굳이 전도연 씨를 소모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역할하고도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았고요. 아무튼 영화 시작 52분 정도부터 이 영화는 마침내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돌기 시작한다 라는 말은 제가 중의적으로 한 말인데요. 영화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말임과 동시에 비행기가 진짜로 뒤집어지면서 승객들이 마치 인셉션의 호텔 복도씬에서 천장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천장이 되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묘사된다는 말입니다. 초대형 긴블로 촬영된 이 장면은 정상 속도와 슬로우 그리고 뮤트된 사운드와 정상 사운드를 오가면서 매우 뛰어난 현실감과 박진감을 선사합니다. 이 3분 30초 정도의 씬은 정말 먹던 팝콘을 잠시 씹을 생각도 못하고 입을 해 벌린 채 멍하니 볼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촬영과 조명 그리고 편집과 사운드 CG까지 모두 뛰어나서 아름답다 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특히 비행기 동체의 이동과 회전에 따른 외부에서 창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의 움직임은 단순히 뭐 대충 이렇게 되지 않겠어 하고 만든 수준이 아니라 조명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컨트롤을 통해서 정말 정교하게 준비하고 촬영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야, 한국 영화의 프로덕션 능력이 이제 헐리우드 턱 밑까지 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예고편이나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 이상의 강력한 스포일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여기서 시청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고 56분 정도 지난 시점에 임시완 씨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영화를 보다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에이, 범인이 벌써 죽어? 아니 도대체 어쩌려는 거야? 아니 뭔 놈의 영화가 영화 시작 3분에 범인이 등장해서 나는 범인이에요 라고 하고는 영화 시작 56분에 죽으면 나머지 1시간 20여 분은 도대체 뭘 어쩌려는 거지? 보통 다른 하이제킹 영화는 범인이 여러 명이라서 한두 명쯤은 뭐 죽어도 괜찮을지 몰라도 이 영화에선 그냥 단일 범행인데 말이야. 감독님이 야심이 큰 건지 죄송하지만 미치신 건지 모르겠네. 임시완이 기내에서 퍼뜨린 바이러스는 비행기 기내에 퍼지고 사람들은 하나 둘 피를 토하면서 죽어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 대부분의 관객들이 부산행의 기차가 비행기로 바뀐 셈이니까 이 비행기는 이제 월드워제트의 비행기 장면처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는 점 이외에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비행기가 뒤집어지며 추락 위기까지 갔던 이유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기장이 죽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비행의 전반부를 이끌던 임시완이 죽고 이제 이병헌과 김남길이 후반부의 비행을 책임져야 합니다. 김남길은 부기장이니까 죽은 기장 대신 비행기를 조종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병헌은 마침 전직 파일럿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가 비행기를 탄 이유가 초반부터 계속 깔리고 김남길과의 악연의 드라마까지 있으니까 아주 큰 반감은 생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추락하는 비행기에 예전에 해당 기종을 몰았었던 경험이 아주 많은 전직 파일럿이 타고 있을 확률을 생각해보자면 역시 억지스럽기는 하죠. 하지만 이 정도는 관객들이 양해할 수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 당위성을 재미로 메꾸기만 한다면 말이죠. 이후로 영화는 각종 클리셰가 이어집니다.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구분을 통한 계급 비유, 감염된 승객과 그렇지 않은 승객 사이의 갈라치기와 그 속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이기성, 수많은 영화, 특히 부산행에서 봤던 것들이죠. 이게 클리셰이긴 하지만 또 현실에도 엄연히 있는 필요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감독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10여 분 정도로 빠르게 처리하고 이제 다른 승부수를 또 던집니다. 그 지점은 영화 시작 1시간 10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완이 죽고 대략 10여 분 정도 지난 때인 것이죠. 원래 하와이로 가고 있던 비행기는 미국 측으로부터 착륙 불허를 통보받습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승객들을 태운 비행기가 자국 영토에 착륙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비행기는 한국으로 다시 회항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꾸 반복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시작 3분 만에 범인이 밝혀지고 56분 만에 범인이 죽고 1시간 10분 만에 네가 가라 하와이 하던 비행기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영화 전체 러닝타임 2시간 20분의 정확히 딱 중간입니다. 축구의 전반 후반 이런 전후반도 아니고 2시간 남짓의 영화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이 요즘 한국 영화의 트렌드인지 기생충, 헤어질 결심에 이어 이 영화 비상선언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렇게 나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관객의 절대 다수가 전반부에 대해서 비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헐리우드 웰메이드 작품의 뺨을 후려치는 수준의 완성도였습니다. 이제 영화는 호, 불호가 극렬하게 나뉘게 될 후반부로 본격적으로 날아갑니다. 임시완 씨가 기내에 퍼뜨린 바이러스는 브리컴이라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 미군이 한강에 방류한 화학 폐기물 때문에 괴물이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어 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을 수 있다는 확증되지는 않은 의심과 같은 것인데, 이 영화의 기획은 코시국 훨씬 이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하자면 상당히 앞선 기획임에는 분명합니다. 사장의 영어 발음 때문에 미국이 중심인 듯이 느껴지는 이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우방인 미국이 한국 민항기의 착륙을 불허하는 것을 미국에 대한 비판 또는 반미를 외치는 것으로 보는 분들을 각종 SNS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봉준호 감독이 괴물에서 똑같이 지적받았을 때 했던 말로 제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풍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정도의 풍자를 반미라고 한다면 안톤 오노 사건 때 분노했던 한국인들을 모두 반미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헐리우드는 늘 타국인을 악당으로 묘사하는데 왜 미국은 다른 나라 영화에서 풍자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 다국적 제약회사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있다고 알려지는 것이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안도의 숨을 쉬는 순간, 여기서 감독은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비행기의 연료도 떨어지고 죽은 기장 대신 조종을 하던 부기장도 피를 토하자 드디어 비상선언을 선포한 비행기는 인천까지 오지 못하고 일본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바이러스를 싣고 오는 항공기의 착륙을 불허합니다. 백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바이러스가 그동안 변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빨리 일본 영공을 벗어날 것을 종용하는 일본은 자위대의 전투기까지 띄웁니다. 심지어는 위협 비행에 플레어를 발사하더니 위협 사격까지 합니다. 민간 항공기에 전투기가 사격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1983년에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되어 승객과 승무원 269명이 전부 사망했던 대한항공 007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정말 전쟁 도발의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무리입니다. 그런 전쟁 상황으로 10분 정도를 보내고 영화 시작 1시간 40분쯤에 비행기는 일본을 벗어나서 다시 한국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 구성이 이렇게 10분 간격입니다. 이게 너무 정확해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을 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백신이 있다고 환호했다가 10분 만에 다시 백신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승객들로 가득 찬 비행기의 착륙을 불허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 전국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비행기는 부모 이름 미아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됩니다. 관객도 이제 이 영화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 건지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관객의 공감을 확 끌어당기지 않으면 이 영화는 추락합니다. 전반부 1시간의 강력한 엔진 출력으로 고도를 잔뜩 높여놨지만 이후로 40분간 이 영화 비상선언이라는 비행기는 동력 없이 이리저리 날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엔진이 다시 힘차게 가동하지 않으면 영화의 흥행은 비상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재가동 엔진으로 송강호가 투입됩니다. 송강호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면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문제의 바이러스를 직접 자신에게 투여하고 이어서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프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백신의 효과를 입증해서 승객들과 해당 비행기에 탑승한 아내를 살리려는 것이었죠. 여기서 대부분의 관객은 역시 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서 죽은 시체들에게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미국 의사에게 잡혀서 강제로 전두엽 수술을 당하게 되는 송강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지상에선 송강호가 이 비행기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걸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공중에서는 갑자기 비행기를 조종하게 된 전직 기장 이병헌이 이 비행기를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넘버원 배우 2명이 하늘과 땅에서 협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바이러스를 싣고 오는 비행기의 착륙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과 착륙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충돌합니다.
한재림 감독님은 정말 힘든 길로 가시고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가 연상되는 부분이죠. 흔히 죄수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크나이트에서는 일반인이 탄 배와 죄수들이 탄 배 두 척에 각각 다른 한쪽의 배를 폭파시킬 수 있는 폭탄 스위치를 주고 12시가 되기 전에 다른 쪽 배를 폭파하는 배만 살려주겠습니다. 12시가 돼도 아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다면 두 척의 배 모두를 폭파하겠다고 조커가 협박하지요.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을 경우엔 자신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상대보다 먼저 스위치를 눌러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크나이트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인 상대를 더 빨리 죽이기를 포기하고 비합리적이지만 인간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쌍방이 모두 구제된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여기서 한 감독님은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관객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에서 감독이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 질문을 현재 한국 사회에 던지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성공적이었는가겠지요. 미국에게도 퇴짜를 맞고 일본에게도 쫓겨난 비행기는 돌아온 고국에서도 니들이 어떻게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하고 아무튼 착륙은 안 되며 가급적 니들만 죽으라는 그런 통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승객들과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병헌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혹시라도 나라에 대한 앙심을 품고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아니 용산으로 9.11 사태처럼 돌진을 할까요? 지금 현재 시간은 영화 시작 1시간 50분 정도입니다. 남은 러닝타임은 30분 정도죠. 인트로, 아우트로, 크레딧 타이틀 빼고 나면은 2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제 영화의 라스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한재림 감독은 이 영화라는 찌개에 좋게 말하면 가슴 찡한 감동이고 나쁘게 말하면 신파라는 MSG를 투입합니다. 그런데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진합니다. 승객들은 모두 최후의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이병헌은 지상에 통보합니다. 여기서 이병헌의 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강력한 신파를 신파 이상의 타당한 감동으로 승화하는 가슴을 치는 대사를 뛰어난 연기력으로 전달해서 관객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화가 무사히 착륙하게 됩니다. 이병헌은 말합니다. 우린 이 비행기를 탄 우리 모두는 착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상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전부 원하지 않았던 재난에 휩쓸린 것뿐이니까. 우린 그저 나약하고 겁 많은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는 또 인간이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처한 재난에 지지 않고 인간으로서 떳떳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착륙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사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단지 좋은 내용이지만 다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저는 아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아무리 그 내용이 좋더라도 유엔 연설문처럼 말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가슴을 훔치지 못한 채 그저 피상적인 이 대사를 좋아하신 분에겐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약간 그저 폼 잡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죽기로 결심한 비행기의 승객들이 지상의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신파 비판의 결정타 장면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세월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분에서 이 영화는 어이없게도 관객의 감정선을 놓칩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고 연출도 좋았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신파가 너무 직접적이니까요. 양파나 고추를 눈앞에 들이밀면 눈물은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면 관객들은 눈물은 흘리되 그 눈물을 애써 부정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되지요. 왜냐하면 가슴으로 운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파블로프의 개가 된 듯이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뿐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또 10여 분이 지난 영화 시작 2시간 무렵 이 신파가 미처 다 소진되기도 전에 또 다른 반전이 시작됩니다. 효과가 없어 보이던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죽어가던 송강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강호가 살아나면서 이상하게도 이 영화는 오히려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모두 다 만회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집니다. 비행기의 연료가 다 떨어진 이병헌은 무동력 글라이딩 착륙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송강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지 대략 10분 정도 지난 뒤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10분에 한 번씩 사건이 꼭 발생하거나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법칙이라도 있는 건지, 임시완이 죽던 영화 시작 1시간 무렵부터 거의 10분 단위로 관객들에게 충격을 줬다가 박진감을 줬다가 심파를 줬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관객의 감정을 잡고 가려고 촘촘하게 설정한 모든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터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인위적이고 감정이 충분히 숙성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관객들은 마치 실험실 안에 쥐가 된 듯한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결국 1분 1초도 지루할 틈 없이 잘 짜여진 그런 좋은 시나리오라는 느낌보다는 이거 감독이 엄청나게 치밀하게 작전을 짰구나. 그런데 그 작전을 가슴보다는 머리로만 짰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객의 마음을 훔쳐야 하는 이 프로포즈는 성공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비행기는 천신만고 끝에 착륙에 성공하지만 영화 바깥에서 관객들은 이미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로써 1000만 관객이 들 수 있었던 이 작품은 절반 정도로 반토막이 나게 되는 작품이 됩니다. 물론 이건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제 주관적인 예상일 뿐입니다. 부디 저의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헛소리가 되어서 초대박이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라스트에서는 드뷔시의 클레어 데 루네가 흐르면서 많이 정상이 아니게 된 송강호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음악은 너무 많이 알려진 음악이라서 조금 뜬금이 없고, 소모된 캐릭터인 전도연 씨의 분량을 늘려주는 에필로그가 붙는 것도 대배우에 대한 배려 이외에 관객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사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대충 빨리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길어집니다. 지병입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잘 만들었는데 아쉽습니다. 시청각적 만듦새는 정말 훌륭하고 전반부는 심플하면서도 강력한데 후반부에는 감독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정리가 덜 된 채 정신없이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고, 각 사건들이 충분히 숙성될 시간적 여유가 너무 부족합니다. 빠른 전개와 조급한 전개는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진지하게 시도하다가 발생하는 다소간의 문제들은 좋게 보는 편입니다. 세련된 카피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쉬운 길이 뻔히 있는데도 힘든 길을 애써 가려는 사람에게는 존중이 필요하니까요. 이 작품은 후반부에 정리되지 못한 템포와 전개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훌륭한 만듦새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영화의 프로덕션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비상선언을 추천합니다. 이상 비상선언의 리뷰였습니다. 작자 미상이었습니다.